2부 시작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을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하다 보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쓰여지는가, 창작 방법 또는 작가의 위치에 초점을 맞춰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얼마 전 라만차 지역의 그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 어느 한 마을에 한 이달고가 살고 있었다. 우리가 흔히 봤던 3인칭 문체처럼 보이죠. 이 돈키호테를 초점 인물로 해서 쭉 써가는데, 근데 이 일부가 끝날 무렵에, 그런데 이야기가 끊겨버렸어. 어디서? 끊겨버려서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내가 등장해요. 작가인 내가 등장해서, 화자이기도 작가이기도, 여기 작가죠. 작가인 내가 등장을 합니다. 내가 등장을 해서 이제 계속 돈키호테 얘기를 끌어가려고 하는데 이야기가 끊겨버렸어. 사라져버렸어. 자기가 본 이야기가. 그러니까 어찌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톨레도의 알카나 시장을 나갑니다. 톨레도는 번역학교가 있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톨레도의 알카나 시장에 갔다가 한 소전이 비단 장수에게 잡기장이며 낡은 서울 뭉치들을 팔기에 나와 있는 걸 발견해요. 근데 이 세르반테스가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독서 광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젊은 시절에 시도 쓰고 하는데,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라는 사람은, 나가 나오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길바닥에 있는 찢어진 종이라도 있는 천성을 지닌 인간인지라는 자기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 소년이 팔겼다고 하는 잡기장 한 권을 집어들어 보았는데 거기엔 아랍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글자가 쓰여진 어떤 잡기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흔히 봤던 거죠. 흔히 우리 이를테면은 이청준의 소문의 벽 이거 보면은 소설 쓰던 뭉치를 발견했다거나 또 누구의 일기를 발견했다거나, 우리 광일기가 그랬었죠. 누구의 또 편지 뭉치를 발견했다거나, 이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새로울 건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랍 글자로 쓰여진 잡기장을 우연히 만나게 되죠. 아랍 글자인 것을 알겠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이제 아랍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돈키호테 이야기가 이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에스파냐 전역에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누군가가 그걸 아랍으로 번역해서 써놓은 거지. 그걸 다시 번역해서 읽겠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누가 에스파냐를 아는 무어인이 없을까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이 무어인에 대해서 세르반테스는 호의적인 편입니다.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축출당한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번역가를 발견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왜? 톨레도니까. 톨레도에서 각주를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 톨레도에 번역학교가 많았다고요. 더 훌륭하고 더 오래된 다른 언어, 히브리어를 얘기한다 그러죠. 해독해 줄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나는 운 좋게도 한 사나이를 찾아내 그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잡기장을 넘겨주었다. 그는 읽으면서 웃기 시작했다. 그래서 번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아랍어 작가, 돈키호테 이야기를 아랍어로 번역한 것처럼 보이죠? 돈키호테가 에스파냐 사람이니까 번역한 시데 아메데 베냉헬이라는 아랍어 원작자가 있습니다. 번역가가 있죠. 또 그 뒤에 원작자가 또 있겠죠. 그리고 그걸 전하는 에스파냐를 번역해주는 또 사람이 있지. 그걸 또 전하는 작가 내가 있습니다. 이게 몇 개의 층위가 있죠. 여기서 전문적이어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특정한 어떤 작가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내려온 이야기가 쌓이고 변이 되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그걸 세르반테스가 이런 식으로 독자들 앞에 내놓습니다. 이 수법은 대단하죠. 이건 저자의 죽음을 얘기하는 이 포스트 모던, 또 해체주의 문학 비평에서 저자의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낭만적인 천재적 작가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작가들 퇴적청 위에서
우리 작가들은 글쓰기 행위를 하는 것이지 무슨 천재적인 작가가 크리에이트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새롭게 무슨 자기가 창조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해체주의적 작가론인데 그걸 이미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오래된 태양 아래 새로운 게 없습니다. 가장 새로운 것은 가장 오래된 것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이런 광포한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고의 사상은 노자 사상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전의 유럽 사상 또는 저 인디언 사상 또는 이제 아프리카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사상에 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가장 혁명적인 사상들은 가장 오래된 이야기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떠올려 보십시오. 이건 하나, 둘, 예로 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만차 사람이에요. 아랍어 작가죠. 시데 아메테 베네헬리. 이름 봐서는 분명히 무슬림입니다. 그러니까 라만차 지역에 함께 살았다는 거죠. 는 아주 엄숙하고 울림이 좋으며 세밀하고 달콤하며 상상력으로 가득 찬 이야기의 제21장 마지막에 유명한 돈키호테 델 라만차와 그의 종자 산초 판사가 주고받은 대화를 기록한 뒤 이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가요. 작가가 개입했다가 또 빠지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형식적인 그 구성 원리 감 잡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돈키호테 1권 독자들이 2권에 가면 등장인물로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작이나 공작 부인, 공작의 성에 있는 사람들까지.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또 비판을 해요. 작가가 자기 비판하기도 하고 하는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 페이지들이 다 있으니까 도서관에 가셔서 이 페이지들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앞에서 봤던 겁니다. 이 주인과 종자의 브로맨스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서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이걸 빼면은 돈키호테는 그야말로 뭐랄까요? 뭐 없는 찐빵입니다. 요즘에 뭐 없는 찐빵도 많이 있나요? 여기 우리 주인은 낭만주의자, 이상주의자라고 했죠. 우리 종자는 정말 제대로 된 현실주의자입니다. 놀부 정도 얘기하자면 놀부보다 더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돈 얘기고요. 끊임없이 따라온 조건도 뭐였냐면은 어느 섬에 통치자 시켜준다는 것이었잖아요. 이 자기 욕망에 아주 충실한 사람입니다. 이게 민중의 그 양면성을 고스란히 보여줘요. 단순하고 순진하고 또 정도 많으면서도 자신의 욕망에 충실합니다. 욕심도 있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통치자, 섬에 가서, 여기 있죠? 바타리아 섬에 가서 열흘 동안 통치를 하고 난 다음에 선정을 베풀어요. 근데 거기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라, 옷 입을 때 어떻게 옷 입어라, 에라이 모르겠다. 통치자고 못하겠다 하고 열흘 후에 열을 때려치고 돌아옵니다. 이 권력의, 뭐랄까요, 그 이면들을 잘 보여주죠. 이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힘겨운 일이고 어려운 일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산초 판사가 얘기합니다. 자,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리께서 말씀하신 여러 기적들 중 하나로 제가 만일 왕이 된다면 이거 맨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월급 계산 계속하죠. 그리고 당나귀 잃어버렸을 때 왜 갑자기 생각이 난다. 당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게 나와. 이 1권에. 근데 왜 잃어버렸는지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뒤에 가서 당나귀를 왜 잃어버렸는지 정확히 말씀 안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 쭉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장면이 있는데 돈키호테가 산초 판사한테 산초 판사를 시켜서 우리 둘시네아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전달한 대가로 당나귀 3마리를 죽였다는 증서를 받아옵니다. 그 편지 사건도 아주 재밌습니다. 글도 못 읽습니다. 우리 산초 판사는. 그럼에도 왕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 마누라 후아나 구테레스, 이 후아나는 나중에 테레사가 되는데 좀 혼돈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우리 산초 판사의 아내입니다. 후아나 구테레스 또는 후아나 판사, 뒤에는 테레사 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왕이 되고 제 자식놈들은 왕자가 되겠네요. 아무렴 그걸 의심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돈키호테가 말했다. 제가 의심하죠. 산초 판사가 대꾸했다. 아무리 하느님이 땅 위에 왕국을 비처럼 쏟아 놓을지라도 마리 구테레스, 이것도 자기 아내예요. 자기 아내 이름 자꾸 헷갈려요. 다른 꿈이 있었나? 마리 구테레스의 머리 위에는 하나도 떨어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날이 제 마누라가 여왕이 된다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에요. 백작 부인이 좋겠네요. 그 백작 부인 정도에서 끝냅시다. 여왕까지는 너무 언감생심, 거기까지 갈 수 없을 테니까 하느님께 맡기게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면 그분께서 그녀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을 주실 것이야. 주눅들어 변방의 통치자보다 낮은 자리에 만족하려고 하지 말게. 너무 주눅들지 마라. 큰 섬에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다요 하면서 제게 알맞고 제가 감당해낼 수 있는 자리라면 무엇이든 주실 줄 아시는 뛰어난 분을 나리로 모셔올리오.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갑니다. 그리고 온갖 사건들, 대표적인 사건이 객주집에서 행갈에 처진 얘기, 그게 깊은 상처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돈키호테가 명약이라고 해서 향유 같은 걸 만드는데 그걸 마시고 토한 얘기, 그 토한 장면의 묘사가 정말 리얼합니다. 둘 사이에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둘이 동계사는 방법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돈키호테가 죽으면서 유서를 쓸 때 우리 산초 판사를 특별하게 배려를 하죠. 다 약속한 것이니까 내 유산의 얼마를 정확하게 주라. 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공작이 이제 다 연극을 꾸미죠. 공작의 영지, 바타리아 섬의 통치자 산초 판사의 향상과 회한. 그걸 깨닫습니다. 이 산초 판사의 성장이 아주 흥미로워요. 특히 나는 통치자가 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깨닫습니다. 자기 한계를 자각하죠. 산초 판사에 주목해서 읽어도 재밌습니다. 여기에 칼 막스를 비롯해서 서양 문학에서는 괴테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를 예로 들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써요. 근데 산초 판사를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현실주의적이다 라고 해서.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균형추 역할을 합니다. 균형추 역할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한 개인의 내부에 있는 양면성이 있죠. 뭔가 비현실적인 꿈을 향한 욕망들이 있죠. 그리고 현실적인 욕망들이 있죠. 이 둘 사이에 늘 길항하고 밀치고 당기고 하잖아요. 그죠?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 때문에 이렇게 할 때 그 갈등들이 있죠. 그러니까 둘은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분신이에요, 분신. 이걸 깨놓으면은 그 누구도 독자적으로는 존립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주 깊이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험한 여행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스승이 돼요. 이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그게 사랑의 의미이기도 하겠죠. 주인과 종자의 브로맨스에만 초점 맞춰도 참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얘기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의 제가 뽑은 그 키워드 중에 키워드가 황금시대입니다. 이 황금시대 사상은 멀리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나오는 그 짤막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황금시대에서 은혜시대, 청동, 브론즈시대, 아이언 시대, 철의 시대. 그 변신 이야기가 AD 1세기예요. AD 1세기입니다. 로마 시대. 그리고 그게 이제 그리스 신화의 하나의 그 원형이 되죠. 그리고 성서의 에덴 동산의 원형이 되고. 그렇죠? 또 동아시아에서는 대동세계가 되고.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서양 문학의 전통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이 황금 시대 사상의 빛나는 그 에센스 중에 하나가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에 나오는 스타브로킨의 고백. 그리고 미성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도스토옙스키의 미성년에도 이 황금 시대의 꿈이 나옵니다. 그래서 황금 시대를 향한 꿈이 없이 인간은 살 자격은 당연히 없고 죽을 자격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황금시대 사상의 계보는 정말 오랫동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게 스페인 황금시대를 했잖아요. 이 시대를 세르반테스는 철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예요. 이 철의 시대는 대지를, 어머니인 대지를 파헤쳐서 약탈하는 시대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거죠. 어머니를 암살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 증오할 만한 우리 시대의 시대고, 고상한 사랑은 다 사라지고 사랑이라는 악성 전염병처럼 창궐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게 부정적인 시대예요. 아까 황금시대의 이면에 쇠퇴와 타락의 이면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그대로 철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문입니다. 명문. 이게 3페이지 정도 이어지는데요. 세계 문학 명문장 중에 꼽으면 아마 맨 앞에 놓여도 손색이 없는 문장입니다. 이거 칼 막스의 공산주의 사상과 그대로 만나고요. 그리고 많은 이 진보적인 사상가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샘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옛사람들이 황금시대라고 일컬은 그 행복한 시대, 행복한 세기가 있었으니 이는 황금이 우리가 사는 이 철기시대, 철기시대를 그러잖아요. 철기시대, 철의 시대. 아마 철기시대보다는 오비디우스를 연상하면 철의 시대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철의 시대에는 아주 비싼 반면 그 행복한 시대에는 힘들이지 않고 손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황금시대라 불렀던 게 아니다. 황금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어서 황금시대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메타포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내 것이라는 이 두 가지 말을 몰랐기 때문이다. 함께 공동 소유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믿었던 세계. 이게 요순 시절이죠. 우리 동양에서 얘기하자면 그런 시절입니다. 그 성스러운 시절에는 모든 것이 다 공동 소유였어. 어느 누구도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애써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게 다 명문장의 끝까지가 다. 길게 다 읽어드리지 못하니까 이 페이지는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56, 57. 2페이지 정도 되네요. 그때는 모든 것이 화평했고 모두가 의가 두터웠고 모든 것이 조화로웠어. 구부러진 쟁기의 무거운 쇠칼키도 우리들의 첫 번째 어머니, 최고의 어머니인 대지의 자유로운 배를 가르거나 방문할 생각을 감히 하지 않았지. 파고들 생각을 하지 않았지. 신동엽의 시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껍데기는 가라. 모든 무기들을 다 녹여서 보습을 만들자 그러죠. 그리고 멋지게 하려고, 어머니가 순순히 자기를 어머니 삼고 있던 자식들을 질릴 정도로 먹여 키우고 기쁘게 해줄 만한 것을 그 풍요롭고 넓은 가슴 도처로 주었으니 말이요. 가슴 한가득 다 나눠주었다는 겁니다. 멋지게 하려고 일부러 말을 돌려 꾸미지도 않았고 사기도 없었으며 속임수도 없었고 진실과 평범을 가장한 사악한 행동도 없었다. 정의도 말 그대로 정의였다. 오늘날처럼 배경과 이해관계가 정의를 교란하고 모욕하는 일은 없었어. 이건 동시대적으로 읽히죠? 그대로. 지금은 이것들이 너무나 정의를 무시하고 교란하고 추적하고 있어. 판관이 갖는 재량권도 당시 재판관의 머릿속에는 있지 않았다. 재판관에게 학을 띈 거예요. 아까 징세관 하면서 감옥살이 했다 그랬죠? 억울하잖아. 근데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 감옥살이 할 수밖에 없지. 우리는 그 선물로 돈키호테를 받긴 했지만 당시에는 재판할 일도 재판받을 일도 없었기 때문이요 하면서 이어집니다. 이게 여러 군데 나와요. 이 얘기가. 얘를 하나 더 볼까요? 1권의 273쪽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잠깐 보여드릴게요. 273쪽입니다. 자, 보세요. 나에버 산초여, 나는 하늘의 뜻으로 이 시대, 우리 철의 시대, 여기 철의 시대라고 그랬죠? 우리 철의 시대에 흔히들 말하는 황금 시대를 부활시키려고 태어났음을 알아주게. 위엄이나 위대한 공운이나 용감한 사람들은 바로 나를 기다리고 있네. 다시 말하지만 나야말로 원탁의 기사, 프랑스의 12기사들과
명성의 9기사를 다시 부활시킬 자이며 플라티르와 타블란테와 올리반테와 티란테와 페보와 벨리아니스 기사들과 기타 무수한 유명 기사들을 망각 속에 묻을 자라네. 내가 다 부활해서 하늘의 뜻으로 이 시대, 철의 시대에 흔히들 말하는 황금 시대를 부활시키려고 한다. 우리 시대의 황금 시대의 사상을 여러분에게 전하러 왔다는 얘기겠죠. 곳곳에 있습니다. 이 황금 시대의 꿈이 제가 보기에는 돈키호테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황금 시대를 찾아가는 사람이 바로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인물을 부여받은 게 편력 기사예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은 기사죠. 그래서 궁중 기사하고 편력 기사를 계속 구분합니다. 편력 기사가 무엇인지 이제 볼 차례입니다. 그림 한 장 봐야겠네요. 이 니콜라 푸생이라는 프랑스의 17세기 풍경화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풍경화가입니다. 구글링 하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서 제가 인용했던 도스토옙스키의 그 악령의 스타브로긴의 그 황금시대 사상도 독일의 어느 그 미술관에서, 박물관, 미술관에서 푸생의 그림을 보고 상상한 겁니다. 눈물 흘리면서. 인간은 이런 황금시대의 꿈을 상실하고서는 살 자격도 없고 죽을 자격도 없다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르카디아에도 내가 있다. 이건 아르카디아의 목동들이라고 주로 번역되는데 원문은 et in Arcadia ergo인가 그래요. 라틴어로 아르카디아에도 내가 있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뒤에 이제 그 달의 기사로 변장한 삼손 카라스코라는 동네 학사가 있어요. 이 학사에게 패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돌아오기 전에 산초하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우리 이제 기사로 나설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 대신 우리 뭐랄까 근신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목동이 되자꾸나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양치기 모티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1권 초반부부터 양치기들과의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바로 황금시대 사상이거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게 거기에 또 들어오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 얘기들, 그리고 양치기들의 그야말로 단순하면서도 충족하고 행복한 삶들, 자연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 돈키호테는 생태 사상하고도 긴밀하게 관련돼 있어요. 이 생태 에컬로지를 공부한 사람들이 돈키호테에서 많은 힌트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 양치기들의 삶과도 관련이 있죠. 여기 저 뒤에 2권에 이제 막바지쯤 가면은 2권의 첫 부분, 2권 67장 페이지를 얘기합니다. 이 장을 다 표시를 해야 돼요. 우리 성서예요, 이거 성서. 그래서 몇 권 몇 장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2권 67장입니다. 다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그 화려한 여자 목동들과 늠름한 남자 목동들을 만난 목초지구만.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 장소를 거쳐요. 이곳에서 그들은 목가적인 아르카디아를 부활시키고 모방하고자 했지. 이게 천국이죠. 낙원입니다. 낙원. 아르카디아. 찾아보세요. 재치있고 참신한 생각이었어. 자네만 괜찮다면 우리도 그것을 모방해서 내가 틀어박혀 있어야 하는 그 기간만이라도 근신해야 되잖아요. 오 산초, 우리가 목동으로 지냈으면 하네. 내가 양이나 그 밖에 목동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할 테니까 우리 같이 하자. 여자 목동도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너도 네 마누라 데리고 오고 나도 너 데리고 가서 이름도 다 지어요. 목동스러운 이름으로 다 짓고 살기로 합니다. 나는 목동 키오티스가 되고, 돈키호테 데라만차가 아니고 목동 키오티스가 되고, 자네는 목동 판시노가 되어 산이며 숲이며 초원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노래하고 저기서 애가를 읊고 우리 구약성서에 나오는 애가 있죠. 샘에서 나는 수정 같은 물이나 깨끗한 시냇물이나 수량이 풍부한 강물을 마시는 걸세. 동양의 풍류 사상하고도 바로 만나죠. 노래는 즐거움을, 눈물은 기쁨을, 아폴로는 시를, 사랑은 영감을 주니
우리는 이것으로 현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기에서까지도 영원히 유명해질 것이세. 앞에서 얘기했던 유토피아 사상, 황금시대 사상이 마지막 끝날 때는 아르카디아의 사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분명히 우리 세르반테스는 요 그림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려진 그림이니까. 그리고 이건 그리스 신화는 기본적인 교양 텍스트였으니까 유럽 문화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알고 있었겠죠. 이걸 꿈꾸면서 목동들의 삶을 통해서 아르카디아의 삶을 실천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길을 황금시대로 가기 위한 길은 편력기사의 길입니다. 이건 동양사상하고 연결해도 재밌습니다, 사실은. 이 맹자사상하고 연결해도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더는 안 나가겠습니다만은. 편력기사의 길입니다. 이 궁정기사하고 계속 비교한다 그랬죠. 궁정에서 포메라 잡고 무슨 뭐 옷이나 뭐 그럴싸하게 입고 그런 자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편력기사다. 풍찬 노숙하면서 이 명예를 지키면서 약자들을 구해주고 정의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마를 얘기했었죠. 그리고 토마스 만을 예로 들었었죠. 그리고 감옥에 가면은 이 돈키호테를 많이 읽는다고 해요. 이게 편력기사는 꿈꾸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저항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혁명가의 메타포를 읽을 수도 있죠. 그리고 대중들의 삶과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신의 존재를 찾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제대로 찾아가는 사람을 상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편력기사는 다양한 맥락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본인은 보잘것없는 인간이오만 이 기사도를 업으로 삼은 자이며 내가 하는 일은 앞서 이름한 이 모범적인 인물이에요. 아마디스 데 가울라라는 기사도 전설적인 기사인데, 그러니까 우리 오스카 와일드 얘기했던가요? 오스카 와일드가 거짓의 쇠락이라는 책에서 얘기했다 그랬죠? 이 항목 나눠서 예술이 현실을 모방한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현실은 예술을 모방한다. 우리 모방하는 존재들입니다. 모방하는 존재들이어서 예술이 현실을 모방하듯이 독자들은 예술을 모방해요. 소설을 모방해요. 앞에 잠깐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알론소 키아노라는 기사소설 독자가 이 아마디스 가울라라는 정말 정의로운 기사상을 현실에서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게 기사소설을 제대로 모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다 시대가 저무니까 다 퇴락해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미쳤다 그러고, 그래서 이 집에 있던 가정부하고 조카딸하고 신부하고 모여서 다 기사소설 화형식을 막 베풀죠. 그리고 벽에다가 봉인해버려요. 다 없애고. 여기다 마법에 의해서 사라진 거라고. 네,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미쳐서 돌아다니다가 죽을 때야 정신을 차린다 그랬는데, 이건 일종의 아이러니 같은 걸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죠. 이런 아마디스 데 가울라 같은 이런 기사들이 한 것과 같은 일이라.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은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운명이 부여하는 그 어떤 모험에도 내 힘과 내 한 몸을 내던질 굳은 결의를 품고 모험을 찾아 이런 인적 없는 고적한 들판을 헤매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 미국으로 가는, 나치에 쫓겨서 미국으로 가는 토마스 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랬을 법하죠. 결핵으로 요양하고 있던 마산에 유명한 요양원이 있었습니다. 요양하고 있던 임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돈키호테를 여러 번 읽었을까요? 그럴 법하죠. 임화는 문학을 통해서 혁명을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월북을 했는데 김일성 그 패거리에 의해서 숙청당합니다. 53년에. 그러니까 순정했던 문학가죠. 정말 약자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낭만주의자였습니다. 낭만적 혁명을 꿈꾸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권력을 장악한 김일성 그 일단들이죠. 일단들에게 적응할 수 없었겠죠. 백석의 깊은 슬픔과 다 만나는 지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발은 성직자들은 지극히 평화롭고 고요하게 이 세상에 복을 내려 주십사 하느님께 빌지만 군인들과 기사들은 성직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실행에 옮긴다는 얘기요. 성직자들보다 한 급이란 얘기지. 지붕 아래에서가 아니라 노천에서 견디기 힘든 한여름의 햇살과 살을 애는 한겨울의 얼음을 온몸으로 이겨내며 우리들의 칼과 팔로 땅을 지켜낸다는 거요. 그러니 우리는 신의 사도들이자 이 땅에서 신의 정의를 실행하는 힘이라고. 혁명가들이 하면서 얘기할 법하죠. 얼마든지 이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맥락에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인문학과 군사학에 대해서 쭉 얘기를 펼칩니다. 인문학은 이제 교양적인 학문이고요. 군사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도 명문입니다. 아, 우리 돈키호테 정말 대단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기존의 기사 소설들에서 이게 다 끌어와 인용했을 텐데, 이게 상호 텍스트성 이런 얘기 했었죠. 예, 참조했을 텐데 대단합니다. 이 부분은 보기로 하겠습니다. 1권 37장 590페이지입니다. 590페이지. 여러분들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자꾸 이렇게.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기도 하고, 명연설입니다. 명연설인데요. 나는 인문학을 말하고자 하니 이것은 분배에 있어 정의가 실현되게 하고 각자에게 제 몫을 주고 훌륭한 법이 이해되고 지켜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인문학이지만 경영학은 인문학이 아닙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나는 인문학을 말하고자 하니 이것은 분배에 있어 정의가 실현되게 하고 각자에게 제 몫을 주고 훌륭한 법이 이해되고 지켜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 이러한 목적은 분명 관대하고 고상하며 지극히 찬양받을 만한 것이요. 하지만 군사가 기반을 두고 있는 목적이 받을 찬양에 비하면 그리 대단하지 않다. 참 기사니까. 그래서 군사의 종국적인 목적은 평화요. 평화야말로 이 세상에서 인간이 원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평화주의자예요. 자기가 권력을 장악하고 확충하기 위해서 무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죠. 늘 패배하긴 하지만은, 그리고 패배에 맞서면서 자신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그래서 편력기사의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 쭉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력기사도학이라는 걸 배워요. 편력기사도학입니다. 이거 오타네요. 하나 빠졌네요. 편력기사도학. 그러니까 편력기사도학이란 뜻이지. 학에 대해서 또 긴 얘기를 펼칩니다. 이렇게 유혹하는데도 안 읽으시면은 제 무능을 탓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 편력기사는 바보인가 미치광이인가? 우리는 편력기사를 꿈꾸는 낭만주의자로 볼 수도 있고 또 혁명가로 볼 수도 있고, 이런 대중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양떼들과 다른 삶을 사는 자발적으로 길 잃은 양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대중들의 눈을 볼 때는 평균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바보거나 미치광이지. 그죠? 우리가 미친다는 말을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죠? 하나는 쟤 미쳤나봐 할 때 진짜 미쳤을 수도 있고, 정신질환적으로, 의학적으로. 근데 쟤 미쳤나봐 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비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날 때죠. 근데 진짜 쟤 미쳤어 하면 정말 어딘가에가 빠져서 자기에게 깊이 몰두하는 거죠. 이런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또 바보란 말도 다의적이죠.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진짜 바보도 있는가 하면은 정말 남들이 모르는 세계를 찾아가는 그런 뚜벅뚜벅 향해 가는 바보도 있죠. 멋진 바보들도 있습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바보 되고 미치광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민 선생인가요? 불광불급 이런 말을 인용하고 그러잖아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어디엔가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 삶을 오롯이 살아낸 사람들은 되게 미친 사람들입니다. 누구 눈으로 볼 때? 평균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자, 돈 디에고 미란다 나리. 당시 나름 터무니없고, 여기 이 성직자거든요. 성직자 그 공작
공작의 성이죠. 공작의 성에서 어떤 성직자를 만나는데 막 비난을 해요. 별 볼 일 없는 이 뜨내기 기사 주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격분한 우리 돈키호테가 일장 연설을, 한판 연설을 펼쳐놓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어져 이게 아주. 이건 명연설입니다. 돈 디에고 데 미렌다 나리. 당신이 나를 터무니없고 미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좋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편력기사는 세상 구석구석을 찾아다녀야 한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한 미로에 들어가야 되고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됩니다. 걸음을 뗄 때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야 하며 인적 없는 황량한 황무지에서 한여름에는 타는 듯한 햇살을 견디고 겨울에는 무자비한 바람과 얼음을 견뎌야 하지요.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요망한 마귀들에도 놀라지 않으며 반인반수의 괴물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억압도, 그죠? 어떤 공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것을 찾고 저것과 싸워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그들의 중요하고도 참된 의무랍니다. 그런 편력기사의 메타포가 어느 정도 그려지죠? 그러하기에 나도 운명으로 편력기사 도를 도라 그랬잖아요. 편력기사 도를 수행하는, 이게 도의 차원이에요. 수행하는 한 사람이 된 이상 내가 해야 할 일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면 모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내가 사자에게 도전한 것도 너무나 무모한 일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었던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건 혁명가의 선언으로 읽어도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용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비겁함과 무모함이라는 극단적인 두 악덕 사이에, 글자가 빠졌네요. 사이에 놓여있는 미덕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입니다. 용기 있는 자는 비겁함으로 내려가 그 한계에 접하는 것보다 무모함으로 올라가 그 한계에 이르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용기 있는 자는 비겁함으로 내려가 그 한계에 접하는 것보다 무모함으로 올라가 그 한계에 이르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한계와 부딪히는 편이 나을 것이다. 돈키호테가 조금 가까이 다가옵니까? 그리고 절대적 자유를 추구합니다. 이런 자유가 참 여러 가지로 타락을 했죠. 네. 여기서 자유는 크로포트킨을 비롯한 아나키스트들의 자유 같습니다. 억압하는 모든 권력에 저항하라. 그러니까 자기 내적인 삶을 억압하는 외적 그 폭력에 저항하는 것으로서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 얘기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또 흥미진진합니다. 이 길을 가는 나는 자유롭다는 거죠. 황금 시대를 향해서 편력기사의 길을, 편력기사 도를 수행하면서 모험을 하는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겁니다. 아, 자유. 산초. 자유라는 것은 하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것들 중에 하나라네. 땅이 가진 보물이나 바다가 품고 있는 보물도 자유와는 견줄 수가 없지. 자유를 위해서라면 명예를 위해서와 마찬가지로 목숨을 걸 수 있고 또 마땅히 걸어야 하네. 반대로 포로가 된다는 것은 인간에게 올 수 있는 최대의 불행이지. 우리 토마스 만을 비롯한 그 당시 동기들, 발터 베냐민이나 수많은 나치스에게 쫓겼던 사람들이 있죠.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그 동료들,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강하게 와닿았을까요? 폭압적인 정치 하에서 자유를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울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장들 읽으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산초. 우리가 떠나온 그 성에서 우리가 가졌던 안락함, 이 성은 공작의 성입니다. 환대를 받고 떠났습니다. 안락함이나 풍성함을 자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네. 그렇게 맛있는 연회와 눈처럼 차가운 마실 것에 둘러싸여도 나는 굶주림과 궁핍 속에 있는 듯 했다네. 그것들을 내 것인 양 즐길 수 있는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지. 이게 에리 프롬이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의 욕망에 이 수렁에 빠져서 존재가 누려야 할 행복을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행복의 기준으로 설정한 근대사회 현대인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불행하다는 거예요. 받은 호의와 은혜에는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보상의 의무가 있어서
그죠? 그래서 은혜나 자비 냉큼 받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베푸는 사람도 신중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신중해야 됩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나대지 못하도록 속박하거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혜택을 받으면은 자유롭지 못하죠. 빚을 졌다는 부채의식 때문에. 하늘로부터 빵 한 조각을 받은 자는 복되도다. 그 하늘 이외에는 다른 것에 감사할 의무가 없으니 말일세. 타락한 성직자의 제대로 말 들으라. 이 격분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훌륭하죠? 멋지죠? 돈키호테 정말 멋집니다. 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이제 좀 정리가 됐습니까? 어떤 형식 실험의 보고에다가 대표적인 게 작가의 위치 설정이라고 그랬죠. 독자와 등장인물이 서로 막 다퉈요. 텍스트를 두고 작가가 살짝 개입도 하고 여기 번역자도 끼어들기도 하고 또 관련 없는 이야기가 끼어들기도 하고 아주 복잡다들합니다. 열하일기를 읽으신 분은 아마 그 감을 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하일기 읽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도강록 나오다가 누구 이야기 소설 같은 게 막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소설 같은 게 군데군데 어느 이게 사랑방에서 얘기했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들려주더라. 그런 기법이 여기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문제에서 주제의 측면을 보면은 황금시대의 사상을 향해 가는 편력 기사의 길이다. 모험의 길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 편력 기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게 자유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포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인간의 최대 불행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교훈적인 것 같은데 교훈적이지 않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재밌습니다. 네. 자, 우리가 앞에 제목이 그거였죠. 슬픈 몰골의 기사 패배에 맞서다였죠. 패배하되 패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뭔가 세상에 맞서서 자기 눈에 이상해 보이는 세상에 맞서서 싸우고 패배하되 기꺼이 그 패배를 가끔씩은 정신승리법이 작동하기도 하고 변명도 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죠. 그러면서 늘어놓은 변명이 있습니다. 산초를 좀 멀리 두고 혼자 도망가요. 산초가 비겁하게 그럴 시기예요. 그러니까 약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도망하는 것도 다 윤리가 있다는 거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도망와. 내가 널 돌아보지 않았느냐. 이런 코미디들은 코미디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깊이를 동반한 흥미는 참 쉽지가 않은데 아주 재밌습니다. 세상에 주는 안락함을 찾는 대신 계속 나오죠. 혹독한 시련을 통해 불멸의 자리에 오른 훌륭한 분들이 간 길을 따르는 것을 설마 헛된 일이거나 쓸데없는 시간 낭비로 보는 건 아니시겠지. 어떤 사람은 오만한 야심의 광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천하고 비굴한 아부의 광야로 가며 또 어떤 이는 속임수 많은 위선의 광야로 또 어떤 이는 참된 종교의 광야로 가지만 나는 나의 숙명에 따라 편력기사도의 좁은 길로 가오. 앞에 나왔던 거죠. 그 길을 따르고자 나는 재산을 경멸하지만 명예는 아니요. 나는 지금까지 모욕을 갚고 굽은 것을 바로잡으며 무례함을 벌했고 거인을 이기고 괴물을 짓밟았소이다. 어떤 패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얀 달의 기사하고 대결. 하얀 달이 학사, 삼손, 카라스코를 했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패배하면서 서러움에 빠져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고향에 돌아옵니다. 라만차로 돌아와서 산초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던 고향아, 내 아들 산초 판사가 대단한 부자는 못 되었지만 매는 아주 실컷 맞고. 이게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우리 둘시네아 델 포소가 농사꾼 마누라거든. 그러니까 막 키지라고 그러고 막 몸도 막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 돈키호테는 마법에 걸린 거다 그건. 마법에 걸린 공작 부부하고 서로 이렇게 짜는 거죠. 이 마법에 걸린 걸 풀려면은 시를 쭉 읽어줘요. 이 어떤 주문처럼 누군가가 3,300대를 맞아야 된다. 그러면 이 마법이 풀려서 둘시네아가 원래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그러면은 산초 네가 3,300대를 맞아라. 그 3,300대를 어떻게 맞는지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참나무를 때리면서 하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거기 또 돈 계산하는 거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흥부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매는 아주 실컷 맞고 돌아온 것을 눈을 뜨고 보려무나 두 팔을 벌려 역시 내 아들인 돈키호테를 맞이하려면 고향의 아들인 내 아들인 돈키호테를 맞이하려무나 남의 완력에 의해 패배한 채 오시긴 했지만 여기에요. 완력에 의해 패배한 채 돌아오시긴 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승리하여 돌아왔으니 이게 중요하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승리랍니다. 자신의 욕망들, 허영들 이걸 이겨내는 건 정말 소중한 가치죠. 그렇습니다. 정리 딱 됐습니까? 황금 시대를 찾아 헤매다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죽음의 터전이죠. 이게 구스타프 도레가 그린 그림 한 장입니다. 우리 누워있다가 엿새인가 누워있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긴 유서와 함께. 여기에 이제 삼손 카라스코가 묘비명을 써줘요. 간단하게. 그 용기가 하늘을 찌른 강인한 이달고 이곳에 잠드노라. 죽음이 죽음으로도 그의 목숨을 이기지 못했음을 깨닫노라. 그는 온 세상을 하찮게 여겼으니 세상은 그가 무서워 떨었노라. 속세겠죠? 그런 시절 그의 운명은 그가 미쳐 살다가 정신들어 죽었음을 보증하노라. 살아있을 때 미친 듯이 살고 죽었을 때 정신 차리면 돼요. 이건 니체의 사상과 바로 만나죠. 우리는 살아있을 때 미친 듯이 못 살아서 죽을 때 후회를 해요. 이게 문제죠. 우리 돈키호테의 깊은 뭐랄까요.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뭐 기사도 소설 같은 거 안 읽겠다 이러는데 그건 다 그냥 하는 얘기고, 기사의 정의로운 기사의 길을 따라서 온갖 모험을 겪고 돌아온 황금시대의 꿈을 얼핏 보고 돌아온 이달고 돈키호테, 이달고 우리 알론소 키아노죠. 키아노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게 돈키호테의 핵심입니다. 자, 미겔 데 우나무노는 오르테가 이 가세트하고 함께 스페인 에스파니아 철학을 대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겔 데 우나무노 모르면은 에스파니아 간첩입니다. 이 사람 작가이기도 하고요. 특히 생의 비극적 감정, 생의 비극적 의미, 이 책입니다. 요즘 생의 비극적 의미라고 감정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돈키호테론이에요. 크게. 맨 마지막 챕터가 결론이 현대 유럽 비희극에서의 돈키호테거든요. 비희극, 비극이면서 희극이라는 얘기죠. 아까 깊은 슬픔을 거느린 웃음이라고 얘기했죠. 비희극으로서의 돈키호테인데 이 사람이 돈키호테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페인 에스파냐 정신을 대표하는 건 바로 돈키호테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 정신으로 미겔 데 우나무노는 그 고통스러웠던 극우 파시즘, 그 프랑코 총통이 이끈 스페인 극우 파시즘 있죠. 스페인 내전 있죠. 스페인 현대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스페인 내전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스페인 내전과 온몸으로 싸운 사람입니다. 살라만카 대학 총장을 하고 그러면서 온몸으로 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이 책이고, 이게 고전이죠. 이 책의 해설서가 아벨 산체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나무노의 소설은 몇 권 번역됐습니다. 안개도 번역이 됐고요. 근데 아벨 산체스가 생의 비극적 의미의 주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풍경 묘사 이런 게 없어요. 뭐 외모 묘사 이런 게 없고 철학 묘사입니다. 딱 이게 토론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는 소설입니다. 아벨 산체스 하니까 딱 카인과 아벨 떠오르죠? 아벨 산체스입니다. 자, 보세요. 개인에게 있어서나 민족에 있어서나 가장 고결한 영웅주의는 조소적인 것과 대결하는 방법을 아는 데 있다. 그러니까 비웃음과 대결하는 것을 아는 데 있다. 아니, 그보다도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방법을 아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조금도 기가 죽지 않은 방법을 아는 데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웃음의 대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웃음거리가 될까봐 전전긍긍해요. 그게 열등감의 반증이기도 하죠. 자존감의 토대가 튼실한 사람들은 자신이 뭐 뒷담화 소재가 되든 우스꽝스러운 얘기 소재가 되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웃음의 사상을 얘기할 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돈키호테 그런 사람이냐고요. 자신을 기꺼이 웃음의 대상으로 내놓으면서도 거기에 쫄지 않는 거죠. 기죽지 않는 겁니다. 타인에 의해 비웃음을 받는 자들은 비극적이지만 실은 고귀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스페인 사람들의 정서 속에는 이 웃음의 미학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의 문학들도 사설 시조들이나 그죠? 이 민담들이나 웃음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소학이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잊어먹었네. 웃음에 관한 소설들이 있어요. 웃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 조상들 음담패설도 다 웃음으로 녹여내고요. 정말 많은 웃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식민지를 경험하고 압축 고도 성장에 접어들면서 웃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 같습니다. 한국 문학에서 이 유머의 힘이 사라진 게 치명적입니다. 물론 이제 채만식도 있고 김유정도 있고 그걸 이어받은 이문구도 있고 그리고 우리 천명광까지 그 웃음의 시학을 자기 소설의 근간으로 삼는 작가들도 없진 않습니다. 근데 유머라는 게 소설 글쓰기에 바탕이 되어 있는 몇몇 그 유럽이나 다른 곳에 다른 지역의 좋은 작품들 만나면은 한국 문학이 상대적으로 웃음에 참 취약하구나, 유머에 취약하구나 이걸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판소리만 보세요. 얼마나 웃음으로 넘쳐나는지. 흡벅지입니다. 근데 그걸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오늘날 이 세계, 이게 1912년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이에요. 그 스페인 내전이 30년대 중반부터 이어지니까. 이게 이제 유럽이 광기의 소용돌이를 말려드는 시점입니다. 히틀러, 무솔리니, 프랑코. 극우 파시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극좌 전체주의자들이 스탈린이고, 극우 파시스트들이 히틀러, 이쪽, 그죠? 무솔리니, 프랑코였습니다. 그리고 천황제 파시스트가 동양에 있었습니다. 이게 30년대, 40년대를 전 세계를 지옥의 시간으로 끌고 들어갔죠. 그 예언처럼 들립니다. 오늘날 이 세계에서 돈키호테가 해야 될 사명이란 무엇인가? 사막에서 외치는 일이다. 그렇다. 사막에서 외치는 일이다. 이 육사가 생각이 딱 나네요. 광야가. 그렇다. 인간들은 비록 그의 목소리를 못 듣더라도 사막은 듣나니 오늘날 이 사막은 반약이 있는 밀림으로 변할 것이다. 돈키호테가 해야 할 사명은 이 사막을 밀림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도서관이 책을 그냥 다 책장에 가둬두는 책의 무덤이 아니라 책의 숲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것처럼. 또한 돈키호테가 홀로 지르는 소리는 사막에 심어진 씨로 남아날 것이니 이게 70년대 번역된 것이라 좀 예스러워요. 장선영 선생의 초기 스페인 문학자입니다. 번역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씨로서 남아날 것이니 급기야 거대한 삼나무로 자랄 것이로다. 그래야 이 삼나무는 100개나 되는 혀로 삶과 죽음의 신에게로 영원한 환희의 소음과 환희의 호산나를 부를 것이로다. 우리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당나귀 타고 가지 들고 들어올 때 호산나 부르죠? 호산나입니다. 이 에스파니아 사람들뿐만 아니고 에스파니아 문화를 아는 사람들 또 남미 사람들까지에게 하나 이게 어떤 이정표 같은 겁니다. 돈키호테적 삶과 생각과 웃음은. 이게 미겔 데 우나무노가 이걸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돈키호테 정신을 에스파냐 정신으로 내세우게 된 거죠. 전면에 배치하게 된 겁니다. 이런 소설가와
철학자의 만남. 부러워 보이죠? 참 부럽습니다. 자, 우리 임화에서 시작한 돈키호테의 짤막한 강의가 미겔 데 우나무노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스페인 광장에 가면은 요 뒤에 스페인 사진을 다시 보면은 이게 테스트의 동상이 좀 위쪽에 있고요. 우리 돈키호테하고 산초 판사, 로시난테하고 당나귀라 불리니까 우리 산초 판사 화가 났어요. 왜 로시난테는 이름이 있는데 왜 당나귀 이름 없냐고. 잿빛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죠. 잿빛하고 말 타고 가는 장면입니다. 이 두 남자의 사랑 얘기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스페인 갈 자격을 넉넉히 갖춘 겁니다. 스페인 광장에 가시거든 우리 두 친구에게 안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황금 사상에 황금 시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선곡 세계문학의 숲 10번째 책으로 돈키호테를 함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